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어요. 현역 의원 6명이 의원직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심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6년 7개월 만에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이고 기소된 이후도 한 5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의 현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는 판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의원직 상실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간에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과 이제 선거제도 개혁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 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 의안 처리를 둘러싼 그런 이슈 충돌 이런 걸로 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죄책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이제 그런 행위였고 또 일부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뭐 위헌위법성 특히 국회의원 사보임이나 그런 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벌금형 400만 원을 최고로 해서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첫 물리적인 충돌이었고 그에 대한 이제 첫 그 법적 판단이 나오는 사례거든요. 근데 자칫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면 앞으로 저런 식의 충돌 행위를 국회에서 해도 의원직에는 지장이 없구나라는 잘못된 그런 기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조금은 좀 엄격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이제 의원들한테 다 뭐 의원직 상실형의 잣대를 댈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이 상황을 주도했던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소 여부가 또 관심이 되는데 저는 검찰은 항소할 거라고 봐요. 검찰의 사건 처리 전례로 보면 뭐 항소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고 물론 이전에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안 해놔가지고 검찰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때 이제 항소 포기가 잘못된 거고 이번 사건은 항소하는 게 마땅하다. 저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절반에 못 미치는 형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이제 상소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좀 그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법부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계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죄책이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부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래서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공수처라든지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막지는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법은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리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는 사법부에서 이런 갈등은 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좋은데 이걸 사법부로 가져오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논리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파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개헌 저지선이 100석인데 아무튼 그 지금 현직 의원들이 의원직이 유지됨으로써 일단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 정도로 그 국회에서의 어떤 분란을 물리력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0만 원보다는 499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이게 500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경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항소 포기 대장동과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이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면 이거를 항소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은 당연히 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항소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했으면 이것도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뭐 그 국민들이 법 조문이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일일이 알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서 조용히 항소 포기를 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대장동 항소 포기도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걸 항소하게 되면은 결국 그 권력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면서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항소했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여야 모두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여권은 법원이 국회폭력 용인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와서 아쉽다고 했는데, 이제 동아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어제 나경원 의원이 판결 직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를 보면서 약간 기막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혐의 전부의 유죄를 받았고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무죄가 안 나온 거는 뭐 아쉽지만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하라는 그런 판결이다라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죄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어쨌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을 저렇게 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마치 무슨 뭐 독립운동하다가 재판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제는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또 다투고 이제 상고심까지 갈 사안이고, 재판 속도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1심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까지 1심을 길게 한다는 게 좀 비정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안심하고 마치 무슨 면죄부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식의 그런 태도나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항소를 둘러싸고 또 서로 간의 논리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사자들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번에도 자제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 얘기는 이제 이번에도 자제해야 된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런 논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당 공식 논평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이게 여야가 어떤 이슈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반대의 입장을 그렇게 취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런 유불리나 그런 그 내로남불을 떠나서 요 사안 자체만 본다면 항소하는 게 저는 마땅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참 아쉽더라고요. 국민들께 일단 사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요인 중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입법 과정에서의 그 편법이라든지 꼼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부각시키되,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벌은 줬죠. 400만 원에 또 공무집행 방해로 해갖고 벌금 2천만 원을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499로 해가지고 깔딱고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땠을까. 국회가 좀 성숙된 모습으로 좀 재탄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어제 장동혁 대표 만나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장 대표 취임 100일인 12월 3일에 관련한 메시지와 새로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12월 3일 날 정말 그 세상이 깜짝 놀랄 메시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남지도 않은 데다가 그동안의 그 어록을 보면은 하나도 변할 생각도 없고, 또 본인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배경이
아직까지도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구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최고위를 중심으로 했고 최고위에 한 명만 빼놓고는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민생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중도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돌린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제가 볼 땐 12월 3일에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이 조금씩 증폭되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특히 이제 이슈들이 여당에겐 좀 불리하고 야당에겐 유리한 이슈들이 있고 장외투쟁도 잇따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의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여권의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그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아직은 뭐 한 6개월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에서 뭐 텃밭인 영남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거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질 사람들 그리고 이런 어쨌든 당의 리더십이나 그 리더십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광역단체장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이 12명이나 되잖아요. 수도권의 뭐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또 유정복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강원, 충청 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난번에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했을 때 개혁신당하고 연대나 몇 가지 주문이 나왔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전혀 지금까지 모습에서 변화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윤 전 대통령 면회한 거나 아니면은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일설에 들리는 얘기는 본인이 참고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 중진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 같은데 그게 통상의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이제 지표를 보이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피력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모든 게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지지율을 높여가서 연말에 골든 크로스를 하고 0.5%씩 높여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국민의힘이 지금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얼마나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의 그 에코챔버라 그러죠. 그 큰 소리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과연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이걸 언제까지 인내할까? 라는 점에서 리더십의 근원적 불안이 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한 10년간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비대위의 연속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만성적인 리더십 이 불안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특징인데 거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한동훈만 봉쇄한다 그래서 장동혁의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좀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의원님이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1.5선인데 사무총장도 하고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당대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 일이 되게 돼 있어라는 그런 어떤 확증 편향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일 부산부터 시작해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전국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12월 2일까지. 호남 빼고 곳곳 거점마다. 근데 그거 최근에 뭐 대통령실 앞부터 시작해서 연일 그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급기 한 10명 참여했다 그래요. 당내에서 네네. 불만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국회 열리고 있고 가을에 지역구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철에. 근데 저렇게 계속 장애투쟁 돌리면서
그거 나오는 거 나중에 이 뭐 심사에 반영하겠다. 기여도로 네, 반영하겠다. 당 기여도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장외투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거기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동원을 하는 데다가 더 나가서 지역 순회까지 하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당내에 상당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분들은 그 당의 정치를 오래 한 비교적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진영에 갇히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김도호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빨리 관찰사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정작 광주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해놓고서 이번에 또 대회 그 장외 집회는 호남은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외 집회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호남에서 또 수모를 당하면은 그 본뜻이 퇴색될 거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호남은 안 가지? 매달 간다 그랬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김준일 평론가가 그랬나? 황교안 평행이론이라고 네. 하던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요번에 그 패스트 트랙 그 이제 1심이 나왔잖아요. 그때를 다시 복귀하면은 서로 누가 더 강한가를 경쟁하다시피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 지지자들한테 먹힌다는 생각들을 해가지고선 경쟁하듯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상당히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그래서 당명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총선에서 본인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보니까는 그 총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관리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공천관리위원장.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또 상당히 그 당신 중심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황교안이 나서면서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워져. 그때 보면은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2019년에 조국 사태로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꽤 높아가지고 그중에 어떤 정치인은 이번에는 하나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공천 갈등이라든지 막말 논란이 오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좀 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폭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 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으쌰으쌰 해갖고 될 일이 아닌데 하네요.